살다운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2025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연휴 시작되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지인,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본의 아닌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섭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설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12.3 계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엄 스트레스까지 추가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으로 꾸려봤습니다. 이름하여 계엄 스트레스 이렇게 해결하세요인데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스타일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고민 상담 해보려고 하거든요. 세 분의 전문가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바로 옆에 김영일 아주대 교수님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원래 영화 평론가가 주특기이십니다. 네, 주특기, 네. 주특기 영화 평론가 강유정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고정 김만건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고인물 김만건입니다. 네, 특히나 저희 김기현 교수님은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신데요. 한번 다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시사인 시청자 여러분 어디 볼까요? 저 어디 네, 봐야 여기 되죠?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영광입니다. 전 늘 안에서 밖에서 보고 있다가 오늘 처음 안으로 들어왔네요. 영광입니다. 구독자셨군요. 명절 때 주로 불려 나오는 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명절 때는 원래 본의 아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엔 더 좀 진지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저희가 세 분을 모시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 명절에 특히나 난이도가 높은 스트레스성 질문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유의하시라고 이런 질문 주의하세요. 이런 건 좀 스스로 되돌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경희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저희 도일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명절에 주로 불리시니까. 너 언제 취업할 거냐, 언제 결혼할 그렇죠. 거냐, 언제 아이 낳을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그 대표적인데 저는 이제 세 가지는 다 했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언제 집 살 거니. 요새 그런 질문도. 네. 요즘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무주택자인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질문. 자, 삐 금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삐. 네. 안준순인가요? 저는 오늘 오면서 이제 처음에 약간 원고 봤을 때 잘못 읽었어요. 명절 스트레스여야 하잖아요. 이거는 예. 약간 익숙한 주제인데 여기 계엄이 딱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명절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정치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저희 집안은 정치 얘기 절대 안 하는 게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세요? 워낙 다른 걸 서로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집안인데도. 그 전에도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게 몹시 아쉬웠던 집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집안에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앞에 있는 조금 좋은 식당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칠순 정도 같은 파티를 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엄이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진짜 오르니 목격하셨네요. 그르니 하면서 예. 야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근데 아마 요번 명절 때는 게다가 지금은 그때 그 계엄 직후는 그래도 한 80대 20 정도의 여론 지형이었다면 지금 어쨌든 부끄러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명절 때 정말 가장 큰 스트레스 대화는 정치 관련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 이야기 이따 본격적으로 정말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사실 그 집에 가면 늘 뭐 젊었을 때는 정말 취업, 결혼 뭐 이런 이야기고 나이 들어서는 또 이제 정치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 이야기들 중에 또 이제 주로 아버지와의 대화가 너무 힘들죠. 예, 특히 이제 어머니는 좀 물러나시는데 아버지들이 절대 물러나시지 않는 성향이 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도 젊었을 때 아버지와 대화하면 늘 그랬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완전히 정치적 지점이 대척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절대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신기했던 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손목을 잘라야 된다고 하시면서 다시 선거 오시면 붙이시고 똑같은 번호를 찍으셨거든요. 손가락도 아니라 손목도. 그건 도박 얘기 아닌가요? 보통 손가락을 자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사실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이제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이제 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번에는 특히 계엄 이후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계엄이 폭동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법원의 사람들이 이제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이제 극우파들이 법원을 침탈해서 이제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이 정말 엉망진창 서부지법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제 결국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이제 이걸 열기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게 분위기 싸해지고 힘들어지는 예.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 나왔을 때 결국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나는 생각해야 될까가 저희 오늘의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연을 좀 저희가 미리 받아봤었는데요. 정말 실제하는 사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청취자분들도 공감하거나 혹은 내 사연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K 부모님을 둔 30대 직장인입니다. 웬만해서 본가에 가더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해 잘 안 꺼내려고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모른 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고서야 오랜만에 연말 가족 모임에 갔더니 아니 글쎄 저희 아버지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먼저 잘못했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요. 뭐 여기까진 보수 텃밭에서 자란 TK의 딸로서 그리 놀라운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시더라고요. 선관위는 압수수색을 못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대에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이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 등등 극우 유튜버들이 할 법한 주장을 고스란히 답습해서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며 뜨악했습니다. 이상한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하고 말았는데 다가오는 설엔 또 어떤 회개한 주장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게다가 한 달 사이 극우 세력이 결집하는 등 분위기도 바뀐 것 같아서 고향에 내려가기가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부정선거 믿는 저희 아버지와 올 명절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싸워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실존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의 심리에서부터 좀 출발해서 우리가 옮겨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을 제일 처음 마주했을 때 이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의 심리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된다고 김 교수님 보세요? 일단 뭐든지 계속 들으면 믿게 돼 있고요. 말하면 믿게 돼 있어요. 네.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제가 오늘부터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아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왜 내면에서 남성이 보이죠? 이러고 이제 얘기했다가 처음엔 이 양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다음날 또 제가 전화해서 근데 진짜 남자가 보여요. 남자가 보여 이러면 갑자기 어느 날 친구분들이랑 얘기하시다가 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성질을 내시면 갑자기 되돌아보게 돼요. 내 안에 남성성이 내 안에 있었나? 남성성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남자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인데 사람은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안에 남자가 있나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되게 심리학에 유명한 얘기죠. Saying is believing. 사람은 말하는 걸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듣는 걸 인식하지만 말하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되고요. 믿음 체계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안 바뀌는 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가짜 뉴스라고 보통 하잖아요. 가짜 뉴스는 팩트 체크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런 중요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들을 때마다 무슨 행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요? 옛날에 영조가 그랬잖아요. 귀를 씻었잖아요. 네, 입을 개워내고. 그러니까 미신 같은 의식이라도 그런 걸 심지어는 해야 돼요. 심리학 실험에서 보면 그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소리가 틀렸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떠한 퍼포먼스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럼 옛날에 왜 우리 영화 보면 이거 우리 한국은행 털다가 걸리면 평 얼마 살죠? 라고 했더니 그 범죄 재구성에서 그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침 뱉어. 이게 뭐냐면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의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혼자 있는 분들은 누가 옆에서 하자는 얘기 안 하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냐? 외로운 분들이죠. 그 외로움에 대해서는 왜 우리 김만곤 교수님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 정치 철학자이신데 외로운 분들이 외로운 뉴스를 소비해 믿음의 체계를 만들기가 딱 좋은 게 최근의 얘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
사람들이 혼자 고립되어서 그 뉴스만 보면서 네. 믿다가 결국은 게다가 외로운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뉴스, 다수가 공감하는 뉴스보다 본인이 외로우면 뉴스 자체도 외로운 뉴스를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희귀한 뉴스. 희귀한 뉴스. 네. 네.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는데 반복 노출되면 믿음의 체계.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유튜브 같은데 그런 반복 노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시면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보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보게 되면 이제 그걸 저절로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여러분 그 사주팔자 같은 것들 그냥 한번 보러 가서 재미로 보러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들려가지고 진짜 믿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자꾸 가서 듣고 뭐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 자꾸 젖어들게 되는데 특히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막연한 믿음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뭔가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데이터나 그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결국은 그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객관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저희들이 믿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이제 뭐 우리 김경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믿음을 믿음으로 반박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아버님께서 뭔가 현실에서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현장이요?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냥 그 선거 때 투개표 자원봉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라. 얼마나 그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론자들 중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참가를 하고 나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 투개표 과정이 자동 분류기로부터 시작해서 수검표 확인하고 다시 또 그걸 손으로 센 걸 다시 또 기계로 세고 그걸 또 표에 종이에 기록하고 그걸 넣은 걸 다시 시스템에 넣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스템에 다 들어갈 때까지 거기에 이해관계가 다른 관계인들이 참관인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뭘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거통 그 뭐라고 할까 그 선거함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 그런 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일지라도 한번 그런데 자원봉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당장 대선에서 제가 선거가 이게 있죠. 말로 있을 가능성이 진짜 높죠. 많이 싸워봤는데요. 이게 효과가 없어요. 안 들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일종의 음모론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걸 다 아시고 나면 딴 데 옮겨갈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또 다른 아이템을 소비하실 것이다. 부정하고 싶은 하나의 근거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갈 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경찰들이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냥 문을 수비하고 경비하시다가 빠져요. 그랬더니 일부러 깨라고 피해줘서 우리가 그래서 깨고 들어갔다는 식의 그 댓글들 보셨나요? 피하는 바람에 깼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택권이나 의지를 부정하시고 모든 게 유도설이에요. 지금 폭력을 유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이를테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유도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유도설은 사실 기원이 어디냐면 제가 들고 있는 검찰이 아주 유능합니다. 유도설. 파업 유도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남친 유도설. 유일하게 뭐 이런 국가기관 것들. 컵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인의 의지나 선택권을 어딘가에 묶어놔서 굉장히 조정당하기 좋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고 감흥하길 기다리는 수신호를 갖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므로 저는 여기 극복되고 나면 또 다른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 거듭 간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인설. 그렇죠. 끝없이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여기 오신 분 대부분이 뭐 중국인이라던가. 저도 중국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중국인설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댓글 수 있어요. 참여도 많이 달려요. 비판하는 사람들 다 중국 돈 받았다. 이렇게 돈을 받은 걸 넘어서 계시더라고요. 아마 본적 자체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나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념 체계가 생각보다 되게 또 우습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서 ABO 혈액형을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MBTI 교로 다들 개종을 하셔서 요즘은 T냐 뭐 F냐 혹은 J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 물어보면 사실 그 정확한 그 계기나 시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건 단순히 선 핑계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신 분이 말에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믿는다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사를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이건 윤석열식 신념의 굉장히 전도가 잘 됐다 생각보다. 수사를 과학이라고 믿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지금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증거를 오히려 믿지 않죠. 믿지 않고 내 눈으로 본 국회 침탈 사건, 내 눈으로 본 사법부 침탈 사건은 믿지 않고 뒤에 보이지 않는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소규모 그런 음모론자들처럼 이 음모가 결국엔 뭐냐? 누군가의 돈이 굉장히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발신지를 꺼야 된다. 시그널을 보내는 좀 그쪽이 좀 해결이지 저희가 아무리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얘기해도 계속 신호가 오는데 어떻게 안 잡습니까? 수신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날 것 같아서요. 이게 저희가 방송의 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단단하게 안 붙여놨나 봐요. 혹시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도청 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살짝 만들었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가 스르르 떼어주는 소리가 아니 나서 제가 한때 이 모든 숫자를 제가 손으로 써서 바꿨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구독자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써놨는데 오늘은 이게 살짝 이렇게 돼서 손바닥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또 떨어질 거야. 또 예, 떨어질 거예요. 저희 아니면 PD가 잠깐 와서 이렇게 테이프를 좀 붙여주시는 식으로 하고 저희는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구합니다. 근데 네. 청사인데 일부러 흑사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좀 저희 뉴스인 색깔을 맞추려고 네네네. 일부러 저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국은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이 알고리즘을 삭제해드리는 방식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가끔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가 로그아웃하고 볼 때도 있죠. 근데 이제 다시 명절 얘기로 돌아와서 예. 이제 본질적으로 명절 얘기로 돌아와서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재밌는 방법 하나. 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기 작은 방법들 이거 넛지라고 하죠. 하나 예. 알려드리자면 세상에 말로써 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네. 근데 그 부모가 절대 꼼짝 못하는 게 손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거 있잖아요.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자식 이쁜 건 이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의외로 효과 있더라 김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상한 거 봐서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요. 훨씬 아주 나요. 직관적인 방식으로 손자가 네, 할아버지 싫다 이상한 거 봐서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렇죠. 더 좋은 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긍정적인 발화. 그러니까 뭐 음악 방송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네. 이럴 때 할아버지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멋져요라고 얘기해 주면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건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섭던 사도세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다뤘던 영조가 이산 그 정조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명절 당일 때는 예. 그냥 소위 말해서 자녀 손주를 가려면 딱 붙여놓으시고 예. 치트키로. 네네 치트키로 네네 네. 긴급 아이템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카나 이렇게 기타 등등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쵸. 예, 자녀가 없으실 네, 경우에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 손주뻘에 해당하는 아이가 옆에 있으면 꼼짝 못하십니다. 아주 실용팁이시네요. 실용팁이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또래 아이 어린 아이들한테 노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유대인 속담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제가 이제. 기자분한테 들었던 가장 황당했던 얘기고 저희 보좌진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두 분 다 이제 부모님이 TK세요. 근데 한 분은 그 계엄 시국에 계속 맨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그러다가 기자이니까.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기자분이. 그래서 기자분이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자기를 맞이하면서 허리에 디스크 터진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시더래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아파서 왔는데도 그 사태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방 보좌진도 나와서 보좌진들이 앞서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간 집에 못 들어갔는데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청가에서 대통령이 어떡하냐고 그러셨대요. 그분도 이제 부모님 보신데
그런 생각보다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는 약간 말문이 턱 막히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식보다 더 중요해? 뭐 이런 생각? 네. 이게 뭐 사실 근데 저희들이 정치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선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던 게 만든 게 예. 우리가 사실 이제 지도자를 자꾸 왕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옛날부터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갈아주려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갈므로써 그런 효과를 없애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인식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대통령에 대한 발상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약간 왕을 뽑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배가 계신 세대들이 훨씬 더 이제 젊은 세대들보다 확실히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좀 벗어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전 부분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가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이제 그런 이제 황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그리고 더 큰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된 정치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딱 끊어주면 또 사실 안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네. 그런 관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왕이다라는 관념을 이용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에게 가장 민주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극단주의자들과 절대 손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계속 지금 이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고 극단주의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마치 또 웃긴 건 뭐냐면 겉으로는 신실한 민주주의차처럼 굴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날리면서 그걸 지지하는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다 미국에서 트럼프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정말 한국에 고스란히 그게 넘어온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타인의 케이스, 그러니까 타국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 정치인들이 약간 학습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여당 내에서의 정치인들이 이 시그널을 끊어주지 않는 한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바꾸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뭐 결국 정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또 김만권 박사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피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는 시간이 명절이기도 한데 평상시에 늘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다른 여당과 또 강유정 의원님은 늘 만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들과 만났을 때 사실 그런 궤변을 들으면 어떤 식으로 좀 대화하거나 대처하고 계세요? 그 상식이 이익의 지배를 당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제가 문체위에서 그 정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다들 똑같이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서 조금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하고 이를테면 영화계는 다 좌파다 내지는 독립영화 붙은 독립자 붙은 모든 문화예술계 역시도 좌파다 이런 논리를 깰 생각을 안 하는데 전 역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고가 이익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제가 발언을 할 때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건 역사적 평가에 의해서 이 말의 진위 내지는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속 사정은 결국 맥락상 해석이 곧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속기록에 남긴다는 말을 여당 의원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속기록 지워주세요. 이런 표현도 가끔 잘 해요. 말이 기록으로 남기는 네, 이 기록이 지금은 굉장히 혼전 중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글로 된 글을 읽었을 때 나중에 후대 평가라는 건 염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광인이 아니라 광인인 척하는 지금 여권 지도자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게든 크게든 그 이익은 모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방금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령 윤상현 의원이 1월 18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훈방 조치해 줄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거든요. 자신한테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 거짓말을 지지자에게 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이 뭘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분명히 이익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걸 정말로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한다라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하다. 하나만 꼭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저는 이러는 와중에 나름의 계급을 인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돌출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테면 과거는 수직 폭력에서 밑에서 오이디푸스처럼 위를 깨면서 계속 했잖아요. 아버지를. 지금 우리도 오이디푸스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와 얘기할 때 어떻게 다치지 않게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2030의 수평 폭력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한데 왜 수직 폭력을 안 보냐 생각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 잘 수저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플래티넘 수저 있어. 넌 잘난 놈.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비슷한 사람들하고는 인정 못해. 그러다 보니 젠더 갈등도 비슷한 수준에서 더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치가 너무 악용하는 게 저는 그게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 2세대까지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제 계급을 타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알파메일을 인정해요. 대통령도 왜 인정하냐? 알파메일이거든요. 가장 힘센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아까 그냥 유교적 질서관을 넘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심리학적 대응을 여쭤본다면 이게 뭐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저 심리, 그러니까 알파메일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결투나 전쟁이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요하다. 예. 생각해요. 저 심정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직적인 폭력이나 계급은 의외로 인정하면서 맞아요. 약간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엄청나게 강한 갈등하고. 차별을 통해서 예. 자기가 우월감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사실 그거는 심리학이 원래 좀 약간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그건 정말 경우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압도적으로 위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넌 안 돼. 나한테. 권위로 아예 좋은 짚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든 내가 완벽히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주제로 얘기를 끌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렇죠.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구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너랑 나랑은 느슨한 관계야. 친한 관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을 나한테까지 한다는 건 네가 결국은 무례한 거고 너의 무례함은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무례하다고 느낄 때 약간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그래서 나이가 저도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50대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네 다 같은 그게 왜 죄송하실 일이죠? 예. 같이 가는 거예요. 네네네. 뭔가 네. 잘못한 것 같죠? 근데 왜 웃긴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잣대나 한 가지 원칙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이상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음모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같은 음모론을 믿어도 세 사람이 다 다른 같은 음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될 되게 중요한 그 소양 중에 하나가 이걸 그때마다 고민을 해놔서 기억해 놓고 해보는 거죠. 네,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세 분의 각기다라는 그래서 해법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이게 너무 그런 게 사실 제가 정치철학 전공인데요. 저희 정치철학 책을 읽어보면 그게 플라톤부터 시작하잖아요. 플라톤이
거기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사실 논쟁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설득 못해요. 아, 네. 이 철학의 언어가 사람을 진짜 설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과 논쟁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말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아까 이제 그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난 어떡하지? 그때 상담이 필요한 상황.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별도로 철학자들의 정신 세계를 연구하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일도 설득 안 당하면서. 그런데 더 웃긴 건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건 무조건 철학이거든요. 제가 또 교수님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통상 이제 진보라고 하는 가치에 좀 더 이제 방점을 두는 분들과 보수라는 가치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분들의 뇌의 어떤 그러니까 혐오하는 어떤 기본적 감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학용 교수님도 많이 보셨다면 조나선 화이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연구들이 이제 저희 이제 인지신경과학에서 많이 연구한 것들 보면 뇌의 반응도 조금씩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고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결국은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를 뺀다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진보인 사람들은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에 가장 강한 경멸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건 무엇에 가장 경멸감을 느끼고 혐오하고 분노하느냐인데 그런데 보수인 분들은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가장 큰 분노와 혐오를 느껴야 그게 보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에 있는 어떤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 보수 유권자의 진짜 심리가 그것과 맞닿아지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과 그러니까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진보 보수의 논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사회나 존재하는 이러면 제가 김만경 교수님이랑 너무 괴를 같이 하는데 제가 근데 워낙 이 김만경 교수님의 외로움에 관련된 담론들을 좋아해서 김 교수님은 심리학자를 하셨어요. 갑자기 지금 러브콜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한등 밀렸을 거예요. 이게 정말 겸손의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높아라는. 전에 보수주의자의 문장을 하나 고른다면 삶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다라고 믿는 게 보수주의자의 문장이에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건 사실은 진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꼭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지금 바뀌어 있죠. 아무도 견디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통제력을 잃는 순간 세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의 나쁜 영향력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법이고 원칙이고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통제하려 했거든요. 근데 이 통제력이 마치 보수의 가치가 돼버려서 사실 복원해야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문학 작품 중에 보수적인 문학 작품이 많은 이유가 그런 점에서 꼭 싸우지 마라. 하지만 삶은 견디는 과정에서의 어둠이 있다. 이게 사실 보수의 가치라는 거죠. 그 보수의 가치를 바닥까지 파헤친 게 사실 윤석열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정치학 쪽에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주의자가 자기 보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매일매일 바꿀 것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진보를 그 하루하루 열심히 싸워서 바꿔야 될 걸 한꺼번에 바꾸고 싶은 게으른 자들이라 그래요.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보수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거죠. 보수라는 건 아까도 강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견디는 것. 그리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보수의 마인드고요. 그래서 이제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그래서 보수들이 질서, 안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보수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극우가 하는 일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수와 극우가 그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심지어 지금 법원까지 쳐들어간 그러니까요. 난동이 일어난 거는 미국의 인력 사태에 사실은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는 어디서 교훈을 좀 찾을 수 있다고 김만건 박사님은 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그러게요. 이제 트럼프가 이게 돌아왔죠. 이제 트럼프가 예.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실제 2021년 1월 6일 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승리를 이제 거두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였는데 1월 6일 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을 구하라라고 하는 집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아, 우리 선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겼는데 이건 부정선거다. 그때 이제 부정선거로는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뭘 심어놓고 있냐면요. 아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거는 어떻게도 이긴다.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선거다.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 이건 부정선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진다면 부정선거다. 예. 이기면 괜찮은데 진다면 그런 게 부정선거다. 어딨어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실제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먹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집회에서도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고 압승했다. 그런데 저들이 이걸 훔쳐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둑질을 멈추게 할 거다. 우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린 이거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이 나라를 지킨다. 다시는 만약에 이 싸움에 지면 나라를 갖지 못한다. 이게 전부 다 트럼프가 했단 말이에요. 그 연설에서. 예. 다 트럼프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회 의사당에 이제 쳐들어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사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계속 의사당으로 가야 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또 웃긴 건 자기는 안 가요. 대통령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합류하지 않고요. 그리고 의사당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또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해요.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우리 양상과 겹쳐 보이는 게 있네요. 양상과 계속 겹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집회에서 의사당 침입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거기서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폭동이나 그리고 이제 반란 이런 죄로 이제 트럼프가 기소가 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 그런 것들이 취하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이걸 처벌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나쁜 선례를 전 세계에 남긴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이전에 2023년에 브라질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브라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선거 트럼프 예를 보고 인정 안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되게 웃긴 게 이게 애덤스가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정권 교체가 그때 처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그 소위 애덤스가 제퍼슨한테 선거에서 졌을 때 전부 다 애덤스를 지지하던 연방파들이 이거 진짜 권력 넘겨줘야 돼?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정말 승복하지 않는. 그런데 그게 최초로 승복되면서 미국에서도 평화로운 정권 개최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것들을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가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할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면 이건 사실 이제 엄청나게 불가능해지는데 트럼프가 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냈고 수많은 나라에서 흡수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흡수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씀 들을수록 오히려 이번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엄단을 해야지 이게 재발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을 끊을 수 있는지 미국 사례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처벌 못해서. 이번에 저는 내란죄 소유죄로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국은 진짜 우리가 이런 극우 세력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보다 포션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이 저희 방송을 보는 좋은 시민이시라면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하셔야 될 분들이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각각의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김경일 교수님.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가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게 저는 이 대목인 것 같은 게 그만큼 다양성을 아직 제대로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관점들이 다양성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잘 그 성장하고 뿌리 잡은 그런 사회는 그래서 뭐가 극자가 붙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이건 진짜로 용납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물론
심리학자들 중에 사회심리학자들은 상당 부분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과도기죠. 예를 들자면 세대 차이도 그렇거든요. 세대 차이도 지금 예전에 이제 1980년대 그 후반에 했던 TV 손자병법 같은 드라마 보면 진짜 15살 넘어가면 서로 안 만나요. 10살만 넘어가도 만날 일이 없었어요. 왜요? 네. 다 방으로 들어가죠. 40대 중반만 되면. 중역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세대가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이장수 과장님, 연극 배우 오연경 그 네. 배우께서 진짜 인생 거의 다 산 분처럼 흰머리 다 백발로 일하시는데 만년 과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보다 저보다 한 7, 8살 어린 나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플로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나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 10살에서 12살, 13살. 그 시절에. 네. 예. 근데 지금은 그냥 20살, 30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이 같은 직급으로 책상 마주 앉아놓고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 강연할 때 이러죠. 아직 본격적인 세대 갈등은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 바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이 문화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가정에서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성형 AI가 루틴한 일을 거의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협업,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면서 이제 점점 더 극자 붙은 행동들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AI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부리는 AI도 하기 싫어하는 일로 점점 내몰릴 거라고. 진짜 불행해질 건데 사회 전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가도 중요하지만 그냥 개인의 삶을 보자고요. 대부분 보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고립되지 않고 점점 더 오래 일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하려면 문화지능이라는 걸 높여야 되는데 그게 다양성을 어떻게 높이냐면요. 10명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한 명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을 우리는 그 10명에 잘 적응시키는 훈련을 지금까지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딱 들어오면 야 우리 부서에 잘 적응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이번에 새로운 친구 한 명 들어왔는데 이참에 우리가 뭘 하나 살짝 바꿔볼까? 그게 문화지능이 높은 사회나 조직이나 개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11명이 됐을 때 살짝 변화가 만들어졌죠. 그럼 또 나중에 또 다음 6개월 후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이번에 11명이 야 이번에 2명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경력직 1명 신입 1명 이참에 뭐 하나 바꿔볼까? 그래서 살짝 바꿔요. 네.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만들어진 13명이 되죠. 그러면 수십 명이 수십 번 들어올 때마다 이 조직은 엄청나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탄력감 있고 소통 협업이 되는 조직이 되죠. 근데 계속해서 대에 적응을 잘해버리면 200명 된 조직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이 그냥 20년 된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대에 소가 너무 잘 적응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이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되게 힘든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신입사원들이 기존 부서에 너무 적응을 잘한 이런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지능이 높은 그 직장이라면 혹은 가정이라면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데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문화지능이 좋은 분이에요, 정말. 이번에 우리 그 며느리가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새로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에 잘 적응하게 만들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인데 김 교수. 이참에 우리가 뭘 바꾸면 좋을까? 좋은 며느리가 새로 이제 들어와서 예. 한 명 구성원이 늘어났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뭘 하나 바꿔볼까? 뭐 좋은 거 없냐? 이게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문화지능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소통과 협업 지금 인구가 다 줄고 있고 일할 사람도 부족한 모든 사회에서 사실 한국이 이 방향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갈림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갑자기.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좀 절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또 이게 어떻게 네. 해야 되지라고 네.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도 화가 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저희는. 그러니까요. 바꾼다 하면 이번에 이제 키세스 부대로도 불렸던 네. 2030 젊은 여성이라 전 지칭을 할게요. 지금 키세스 가성비로 따지면 매우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죠. 그 추운데 거기 관저 앞에 나가서 눈이 오는 날 은박지를 체포하라고. 뒤집어 쓰고 네. 하루 종일 거기서 있는 건 가치비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시간과 내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종의 2030 여성들의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각자 도생과 관계없는 일종의 아주 전폭적인 연대의 감각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이 설파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전 지금 정치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말을 내뱉는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지금 윤상현, 나경원 전부 다 각자 도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 없어요. 국민의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만 오로지. 살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성비 좋은 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군가는 관저 앞에 1등 가기, 예. 누군가는 대정부 질문에서 편 들어주기 이렇게 나름의 가성비를 가장 잘 세우고 있는 건데 이제는 이 가치비라는 것이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게 저는 하나의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굉장히 공감도 저는 지능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문화지능처럼 예. 공감지능이란 것들을 좀 더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아니 뭐 전 들으면서 이제 그 저한테 귀에 확 들어왔단 말이 결국은 이제 그 키세스 이야기 하시면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한 국가에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이 이기는 법이 아니라 예, 승복하는 걸 배울 때, 받아들이는 걸 배울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사실은 권력 이양이라는 건 진쪽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선거의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된다. 사법부도 존중해야 되고. 예, 그렇죠. 사법부도 존중해야 거의 되고. 뭐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그냥 우리가 다시금 상식이었는데. 그리고 정말 그리고 극단주의와 손잡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그냥 ABC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이 ABC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구 사회에서 쌓이고 있는 이 데이터를 쭉 보면요.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극단주의자에게 투표합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계속 투표하고 있고요. 말을 하나만 보태자면 작년 이맘중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때 1월 초였죠. 작년. 그거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묻어버리듯이 급속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뚝 하나도 그때 무너졌던 거거든요. 굉장히 사회적 엄벌을 쳐야 되고 다르다고 테러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재빨리 그 일들이 뒤집어 버리고 뭐 닥터 헬긴이 뭐니 얘기가 딴 데로 프레임 전환이 돼버리면서 프레임으로 될 수 없는 얘기가 프레임화 되다 보니 그게 사실 저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 지켰던 어떤 최소한의 선들이 자꾸 더 아래로 무너지고 있는 출발점이 아니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제일 황당했던 건 그래도 싸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데 우리가 또 한국인들이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폭력에 대한 둔감성이 자꾸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모든 제도적 시스템은 폭력이 가해지면 사실은 아주 심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통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치 세계에서.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경찰이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법원에서 법원 난임에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들을 감당하려면 아주 강력한 폭력을 써야 되는데 또 끝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권성동 의원이 경찰 강력 너무 강하게 진압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떤 굴레나 체인이나 쳇바퀴에 들어가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몇 가지가 사실 이 시스템을 지켜갑니다. 선거에 지면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지고 나면 다 잃는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근데 역사의 경험상 여러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선거에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대신 자신의 두려움을 훨씬 더 믿는 이제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는 건 아주 깊은 사고나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몇몇 좋은 관례만 지켜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에 지는 것, 그다음 기회가 있다.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시스템의 안정을 이룬다. 그리고 나는 그다음 기회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기회에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을 바꾸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상식들이 통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게 참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안타깝다는 말 처음 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금 뭐 사회적 상황이 예. 워낙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도 그 안타까운 마음의 연장이긴 해서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 긴 연휴에 이 계엄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좀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추천을 저희가 세 분한테 각각 요청드렸거든요. 강정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그 이언 맥큐언의 소설인 속죄를 영화한 어터먼트 두 개 다 권합니다. 시간 있으시면 책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로 조라이트 감독이 만든 영화로 보셔도 좋은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소녀가 통제되지 않는 것들은 부숴버리고 싶어하는 소녀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때는 바야흐로 1차 세계대전 직전이었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통제되고 싶지만 통제할 수 없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가장 희생되는 거는 5월의 아름다운 햇살 속에서 서로를 연인으로 보다듬던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먼저 완전하게 그 훼손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서 아름답기도 하고 결국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독일이 패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오히려 뒷정리가 절 되다 보니 나치즘은 사실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가지시고 보신다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통제주의자들이 결국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영화는요. 가해자가 반성을 합니다. 네, 가해자가 반성해야 합니다. 네, 중요한 말을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 책이나 영화 보셨었나요? 저는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재밌고 아름다워서 저도 잘,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보겠습니다이긴 합니다. 네. 네, 추천해주신 거. 그러면 김만건 박사님은 사실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하셨던 네. 그 책이긴 한데요. 덕분에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김경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게 더 나은 게 이 절 김경일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판매가 아주 많이 되었다고 제가 두 분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예, 뭐죠? 예. 예.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거의 이거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사봤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읽으면서 야, 이게 맞다. 거짓말의 시대가 아니라 개소리의 시대다. 두 개가 뭐가 예. 다르죠? 아까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 뭔가 앞뒤를 맞추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들어가는데 개소리는 예, 그냥 앞뒤를 맞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저자인 이 해리 프랭크퍼드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개소리 예술가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모든 걸 다 지어내고 그리고 뭐 이걸 뭐 아주 정교하게 뭘 만들 생각도 없고 그리고 들키는 것도 하나도 안 두렵고 그냥 뭐 그 상황을 자꾸 모면하기 위해서 즉석적으로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이 앞에서 속아 넘어가주면 땡큐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창의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 창의적인 측면에 그걸 강조하고 개소리가 본질적으로 부정확게 말하는 건 그것이 가리키는 사태도 아니고 그 사태에 대한 화자의 믿음도 아니고 이 사태의 믿음들은 거짓말이 허위라는 속성으로 가짐을 해서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게 목적이다. 이 시국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개소리는 꼭 허위일 필요도 없다.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데 있어서 내용가 있어서 거짓말과 완전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일부 사실, 일부 뭔가를 섞어서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그 자리에서 속이고 넘어가고 임의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넘어가면 되고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 체계가 딱 굳어지면 이런 소리가 진리처럼 들리고 그리고 그런 개소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받아들일 때 제가 그 의견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이 왜곡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이 그 순간이었다. 그 책에도 보면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듣는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린다고 믿습니다. 교수님은 예. 왜 이 책을 그때 당시 초창기에 추천을 하셨습니까? 이제 책 제목이 On Bullshit. 예, 영어로는 정말, 그렇죠. 예. 정말 개소리에 대한데 예. 그 말씀하셨듯이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덮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개소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진실이에요. 예, 자기 마음이 진실이거든요. 예. 제가 이걸 소개해드렸던 게 2021년에서 2년 넘어갈 때 한 방송사의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심리학자인 제가 무슨 책 소개하는지 제작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첫 책이 이 책이라서 제작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 네, 때문에요. 일단 제목도 예. 그렇고 왜냐면 이게 해리 프랭크포트가 철학자이기 철학자고. 때문에 심리학자가 또 철학자 책을 소개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아이 봐봐 우리 시대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할 거야. 예측을 빨리 하셨네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엄청난 그 시청률 뭐 조회수를 기록해서 저 책이 그래서 엄청 많이 그때 많이 사람들이 구입을 하셔서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출판사 사장님의 감사를 받았다 제작진에게. 물론 당연히 제작진은 그걸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겠다고 책을 하나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아니라 그랬는데 김만근 교수님이 냅다 저거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김만근 교수님 참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서로에게 이 정도로 비겁합니다. 제가 조금만 전화 일찍 받을 걸. 근데 그 정도로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그러시게요. 동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요거를 항상 이제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이런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그래도 내가 무언가 성장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그래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라서 저는 원래 만약에 이 책 추천 안 하셨으면은 저는 100% 배우소리의 대화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조지 보나노의 결국 회복하는 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모든 트라우마적 사건 사실 이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대형 참사도 어느 정도 지나지면 그게 마무리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아지는데 이거는 한번 발생하고 지금 50일 예, 가까이 내란이 뭐 앞으로도 계속되고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긴 시간 동안 그럼 이 예. 스트레스에 우리가 시달려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길게 같은 사건으로 오랫동안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인생에서 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까먹지 않고 왜 대부분 스트레스가 좀 있는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다른 일로 마무리가 되거나 절충이 되거든요. 이건 계속 이어지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지 보나노 교수가 한 사회의 70%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30% 중에 절반인 15%가 취약하다. 하지만 그들도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근데 그 나머지 15%는 굉장히 만성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무언가를 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완화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개인차가 되게 크다는 거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끓어오르는 분노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태핑을 하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주는 태핑을 하면서 완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호흡을 좀 하면서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걷는 걸 하면서 좀 나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나아지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도 개인차가 엄청 심해요. 저는 약간 주무르면서 매운 걸 살짝 먹으면서 이게 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제 딱 이제 시사인 방송을 보다가 열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올려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보고 이제 뭐 쭉 보다가 이제 그러면서 다른 라이브 보다가 훅 받아서 그러면 이제 매운 그 이제 뭐 이거 특정 상표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왜 그 뭐 닭 볶은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말씀하셔도 됩니다. 불닭볶음면. 네. 저희는 그래요? 유튜브라서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네. 4분의 1 토막을 먹어요.
4분의 1토막을. 그러니까 4분의 1토막 먹고 살짝 손주무릅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살짝 내려가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정말 제가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네.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요. 예. 그럼 이런 긴 시간 버텨야죠. 동안 예.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 건질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궁색하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왜냐면 코로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작은 방법 한두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내 인생에 몇 안 되는 그런 시기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만경 교수님의 선점 행위로 인한 네, 굉장히 큰 이야기부터 깨알 같은 어떤 실전 팁까지 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개인으로서 나의 대응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까 생각이 이것저것 듭니다. 다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보셔야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오늘 고급진 방송이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설 덕담 혹은 이 시민들한테 버티는 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만곤 박사님부터 이렇게 참 이렇게 하실까요? 덕담하기가 힘든 이제 시간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경일 교수님이 남긴 불닭볶음면의 4분의 3 중에 한 조각을 제가 먹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대처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여러분께 조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서 이 책을 소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 너무 애써 귀 기울여 듣지 마시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요, 아까 김경일 교수님께서 귀를 씻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씻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이번에는 이제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젊었을 때 명절 때 하던 이제 스트레스 안 받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내려가서 부모님이 뭘 말씀하시든 네 할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기 라는 거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이게 뭐 크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면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강정원님. 제가 어제 그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후로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정말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듣고 싶고 뭔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창 안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설 때도 그렇게 라이브를 한다라거나 해서 좀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좀 풀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 그런 소통의 창구들을 저 나름으로 많이 만들고 많이 열어두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 아닐까 싶어서 많이 열어두겠습니다. 네. 의원님이시네요. 네. 네, 김경일 교수님. 제가 그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태훈 교수님한테 배운 방법인데요. 명절 때 이제 하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부딪히는 얘기가 많은데 김태훈 교수가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이제 30, 40대 분들한테 한번 실제 해봐라라고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저한테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알려줬는데 자꾸 이런 정치 얘기나 그리고 음모론 얘기 많이 하실 때 옛날 얘기 해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라떼 썰 풀어달라고? 옛날 고생한 얘기. 그때 그렇게 힘드셨다면서요. 좋아하시죠,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이모부한테 이걸 지난 명절 때 한번 해봤는데 아직 병장이 안 됐습니다. 상병 이후봉이에요 지금. 네, 명절이 3번이 거치셨는데 예비군까지 얘기 들으면 2028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생체 실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밌잖아요 옛날 얘기도. 그러게요. 나 옛날에 고생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의 또 키워드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꼽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명절 스트레스 덜어주시는데 큰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월 2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